불안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데, 불안이 도대체 왜 높아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사회초년생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유리멘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그걸 이렇게 잘 해소를 못 해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생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뭐 잘 신경도 못 써줬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얘네들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러면 그 전 세대가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얘네들이 부족할 리는 별로 없잖아요. 애들도 별로 없어서 이제 신경을 더 못 쓸 리도 없고, 근데 이제 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냥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환경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환경이 부족한 것 따지면 우리가 자랄 때가 더 부족했을 텐데, 근데 이제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이겨내는 거랑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겨내는 게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 이유는 몰라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도 이해해보고 저렇게도 이해해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스마트 기기의 어떤 영향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온갖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비교하면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랑 내가 비교해. 그럼 10명 중에는 내가 이렇게 상위권에도 있을 수 있고 중간쯤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0명이랑 비교해서 그중 10명이랑 나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상위 10%랑 나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사람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비교를 많이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즉각적인 반응을 얻어요. 자기가 심심하거나 이러면 딱 즉각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럼 너 심심해도 친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연락도 안 돼. 그럼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넋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많이 기다려본 연습을 한 거죠.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환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이렇게 연습이 됐고, 지금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요구하면 부모가 바로 들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은, 현대 부모들이,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과잉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잉 보호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실패를 박탈하는 거여서, 실패가 박탈되면 부모가 과잉 보호하는 의도는 얘가 성공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잉 보호를 하는데, 실제로는 성공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를 이렇게 뺏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실패를 뺏어버리면 무능해져요. 그러니까 실패가 예상되면 절대 시도를 안 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러니까 실패할 만한 상황에서 시도를 못하니까 얘는 실패 경험이 없어요. 실패 경험이 없으니까 실패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추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회생활 한다는 거는 사회 딱 초년생이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확률이 몇 %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혼나지. 그러니까 그런 건 난생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구나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구나로 해석이 되니까 얘네들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믹스가 돼서 최근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그 뭐 스스로를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뭘 바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참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양육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럼 사춘기 때 자녀는 어떻게 돼? 사춘기 때 자녀는 건들지 마시고 그건 건드는 게 아니고 걔를 바꾸려고 하면 그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 때가 됐으면 많이 늦었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뭘 바꾸려는 시도가 잘 먹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사춘기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사춘기 이전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양육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애들 어렸을 때 우리나라 부모가 참 바쁘잖아요. 살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일단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겨나냐? 이제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건강한 멘탈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자들도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누구는 건강한 멘탈로 태어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멘탈로 태어나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지금까지 관찰된 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얘가 정신적으로 나중에 건강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하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예민성,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 생애 초기에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얘 예민성이 이게 예민성이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센서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현관에 등이 근처만 가도 불 켜지는 등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등은 아래서 막 이래도 안 켜지는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센서 같은 거예요. 예민성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너무 예민해. 그래서 이제 확확 불이 켜지는 거지. 근처만 와도 막 불이 켜지고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아래 가서 막 흔들어도 불이 안 켜지는 센서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 왜? 몰라 이유는 모르는데 예민성이 다 다르게 태어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민성이 좀 이렇게 작동이 덜 되게 자꾸 이렇게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야? 안심시키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자꾸 불이 켜진데 안 켜도 되는 거야 지금. 뭐 켜진 거야 뭐 그게 큰 일도 아니고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유적인 거죠.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뭐 고장 나서 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큰 일이 아니야. 괜찮아.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자꾸 진정시키는 양육을 해줘야 그래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좀 이렇게 둔감해져요. 많이 둔감해지냐? 그게 참 이제 우리가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양육하면 할수록 이 예민성은 이렇게 줄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많은 부모가 애가 예민하면 힘들거든, 양육하기가. 조금만 소리 나서 애가 막 깨서 빽빽 울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자야 되는데 나도.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면 화를 내. 나도 모르게 애한테 짜증나지. 당연히 부모도 뭐 신이 아닌데 어떻게 화를 다 참고 살아요? 그러니까 짜증내. 그럼 너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이제 가면 그거는 애가 센서가 더 이렇게 민감해지게 만들거든요.
공격을 받으니까 애 입장에서는 더 민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육이 정반대의 양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만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거, 이렇게 표정이 조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표정이 좀 이렇게 굳었어. 이야,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제가 센서가 좀 둔감해. 그러면 표정이 좀 굳었어도 딴 생각 하셨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제 센서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지면 온갖 걸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민감하게 태어난 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걸 알 수 있으면 안 그런 애들만 나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고, 그럼 태어난 애를 좀 이렇게 센서가 좀 이렇게 둔감해지게 만드는 거,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얘네들이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유리멘탈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최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외향성을 키워줘야 돼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멘탈이 좋아요. 그럼 이제 뭐 내가 내향적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향적으로 태어나고 싶고 내향적으로 태어나고 싶고 해서 선택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외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럼 이제 뭐 하나님을 원망하시든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원망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외향성을 좀 더 키우시든지. 근데 제가 그 왜 성격장애 얘기할 때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질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있죠, 당연히. 기질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있는데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사춘기 이전에는 바뀌어요. 크게 바뀌냐, 크게는 안 바뀌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동은 해요. 어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능하면 이렇게 외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실제로 굉장히 활달하던 애들도 사춘기 거치면서 굉장히 내향적이 된 애들 가끔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그럼 사춘기 거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어렸을 때 막 골목 대장하고 막 이랬던 애가 굉장히 내향적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애들 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얘가 성격이 조금 그래도 위쪽으로, 외향을 위라고 얘기한다면 좀 위쪽으로 가게 만드냐, 아니면 내향적으로 가게 만드냐, 이거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센서 비슷한 거지. 센서는 더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외향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냐? 근데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서,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해야지. 그럼 제가 오늘 맘 먹고, 자, 그래. 그래서 이제 지중해식으로 먹어.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 가서 한 2시간 운동해. 그럼 건강해졌어요?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1년 해서 건강해지, 1년 안 한 것보다는 건강해지겠지만, 이거 계속 해야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봤는데, 야, 내가 많이 건강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사람의 성격이 그렇거든. 사람의 성격이, 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애를 좀 좋은 성격 만들어주기 위해서 빡세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딱 성격이 바뀌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건 없어. 마치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 성격을 더 건강하고 유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라기보다는 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태도는 방향성이니까 얘를 어떻게 도와주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얘한테 내가 뭘 해준다 그러면 이걸 오래 지속하는 건 어려워. 그래서 부모들이 잘 못해요. 그걸 알아도. 그거 뭐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몰라서 못 빼나?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걸 유지를 못 하는 거지. 일주일은 내가 빡시게 할 수 있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해. 그럼, 야, 씨, 내가 그러고 살아야 돼. 그냥 찌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는 거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나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스스로 아까 20대들이 유리 멘탈이다라는 생각 많이 한다고.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자기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3년을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아, 네네. 네. 근데 사실 그럼 유리 멘탈이면 가서 살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살다가 나를 전혀 모르고 내가 전혀 책임감, 이후의 책임감도 내가 안 져도 되는 그런 세상에 가서 완전히 다른 나로 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 유리 멘탈이 본인 생각해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다시 돌아와. 만약에 그랬던 사람이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사람들이랑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유리 멘탈인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건.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냥 유리 멘탈 같지는 않은데 유리 멘탈 생각하니까. 네.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보통 생각을 이렇게 바꿔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면, 너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논박하는 거거든요. 논박은 어떤 때 이렇게 유익할 수 있냐면, 얘를 내가 논리적으로 꺾어. 그래서 내 논리가 이렇게 먹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유용해요. 근데 이제 그게 위험성은 뭐냐면 관계가 나빠지면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논박을 하다가 감정이 들어가면 싸우게 되거든요. 감정 안 들어가면 논리만 갖고 얘기하니까 안 싸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까운 관계는 이렇게 논박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겠죠? 그거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유리 멘탈이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이렇게 쌓아서 결론이 나는 유리 멘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 유리 멘탈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씩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는 나름대로 요런 근거에 의해서 난 유리 멘탈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무너져요. 그럼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지. 내가 어거지로 이걸 빼내서 내가 의도하는 다른 걸 집어넣어. 그건 논박이에요. 그게 잘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빨라.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걸 딱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얘가 갖고 있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그거 맞니? 내가 생각할 땐 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꾸 이걸 흔드는 거지, 아랫돌을 내가 이렇게 빼내려고 자꾸 흔들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정교하게 해서 난 유리 멘탈 이렇게 결론 갔던 게 이게 흔들리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그게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볼 땐 또 지난번에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건 유료 멘탈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지, 자꾸 나는. 네. 그래서 보통은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왜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이 원리거든요. 스스로 논리가 무너지게. 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참 세상을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세상은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살긴 힘들어,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안타깝죠. 자, 특정 공포증의 원인은 뭐 이렇게 그 이론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특정 공포증은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이렇게 연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양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대한 공포, 사실은 이게 어두움이 공포인데, 어두움 자체가 공포인데, 이때 고양이와 함께 경험을 해서 이게 연합이 돼서 이 어둠에 대한, 실제로는 어둠에 대한 공포가 고양이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이동해 간 걸로 보는 게 특정 공포증에서는 가장 흔한 그런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공포증을 치료할 때는 이걸 이렇게 깨주는, 그래서 노출 치료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불안에 대해서는 노출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그 노출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확 노출하면 그걸 홍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서서히 노출하면 그걸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상의 노출, 상상하게 만드는, 과거에는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노출을 많이 썼거든요. 자, 눈을 감으세요. 뱀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뱀이 당신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막 소름 끼치고 막 이러거든요. 굉장히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VR 기기를 써서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노출을 하는 거예요. 노출을 해서 그게 실제 나에게 그렇게까지 위협을 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구나. 사람들은 굉장한 위협을 준다라고 과하게 해석을 하고요. 비둘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비둘기가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비둘기가 사람 죽였다라는 뉴스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진짜 그러면 뉴스에 나올 거야, 아마. 그럼 불가능해. 가능하지가 않아. 사람이 비둘기를 죽였다, 이건 가능해도 비둘기가 사람을 죽였다, 이건 불가능해. 고양이한테 물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마치 고양이가 나를 물어 죽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얼토당토 않는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공포를 안 느껴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왔어. 그러면 사실은 공포스럽죠. 근데 그 칼을 들고 온 애가 애기야.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 너 왜 그래? 이러고 이제 조절이 가능하잖아. 그럼 내가 공포를 느끼진 않잖아요. 조폭이 칼 들고 왔어. 그럼 내가 조절 못하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위협보다 과하게 해석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그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나의 무능이죠. 내가 무능하다고 과하게 해석을 해서 공포를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을 하면 그걸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구나. 이건 그렇게까지 공포를 느낄 건 아니구나를 내가 이제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위협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능력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구나를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포는. 그래서 불안장애, 특별히 특정 공포나 공포와 연관된 건 다른 방법이 별로 효과를 잘 못 봐요. 물론 약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약은 이렇게
진정제를 먹기 때문에 진정제를 먹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완되면서 그 공포 반응이 좀 줄긴 하는데 약 외에는 실제로는 노출 치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그럼 이렇게 넘겨야지. 이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출 치료가 기본이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불안 장애는 이제 보통 사회불안 장애를 이제 무대 공포증, 발표 공포증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렇게 관찰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찰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뭐 사람들이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받는 걸 극도로 공포로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불안 장애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거나 내가 평가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대체로 사회불안 장애는 이제 그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회불안 장애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불안이 학습됐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합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기질적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선택적 함묵, 또는 요 함묵을 함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왜 낯선 사람 앞에서 마치 이렇게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애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실제로 걔네들을 더 어렸을 때를 조사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보통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정도 나이가 되면 선택적 함묵증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마치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해.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끌고 가겠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나만 없어지면 말 잘해. 자기가 익숙한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선택적 함묵증이에요. 근데 뭐 보통 어른들이 애들 때 뭐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들이 성장하면 요게 돼요. 사회공포증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랑 연합해서 불안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아닌 거고 좀 기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 치료가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일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아주 어렸을 때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던 애들이 선택적 함부증을 경험하고 이게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냥 얘가 어려서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걸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춘기 넘어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진단이 바뀌어요. 사회공포증으로 흔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은 뭐 불안 증상, 공포 증상이에요. 전형적인. 극도로 땀 흘리고 막 심장 엄청 뛰고 뭐 긴장돼 있고 막 이제 이런 얼굴 빨개지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게 자기가 느껴져요. 자기 심장 소리가 자기가 들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걸 남들이 알아차릴 거야.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내 얼굴이 점점 빨개지니까 내가 느껴져. 그럼 남들이 보고 제 얼굴 빨개졌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게 더 불안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한데 그걸 알아차릴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더 불안하잖아요. 내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갔어. 그럼 대부분의 경우 내가 짝짝이로 신었어도 내 양말이 짝짝이인 거 드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신발 신고 있는데 뭐.
근데 신발 벗는 식당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것만 신경 쓰이는 거지. 야, 씨, 양말 짝짝이로 신는 거 남들이 알아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이제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일종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남들이 더 나한테 주목하잖아요. 그러겠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목받으니까 이제 나는 주목을 안 받아야 되는데 더 주목을 하니까 더 긴장이 되는 악순환인 거죠. 사회공포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면공포, 얼굴이 빨개지는 게 이제 내가 점점 느껴지는데, 네 얼굴이 빨개지네? 너 얼굴이 왜 빨개지니? 이러면 이제 죽는 거지, 죽는 거 이제.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전형적인. 심하면 기절은 잘 안 하는데 네. 기절 직전까지. 상황은 이제 이성과 이렇게 마주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경험하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파티에 참석하는 거, 강의실에서 이렇게 뭐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면 대중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왜 대중식당에서 식사하면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한 번씩. 이 집은 뭐가 잘 팔리나? 이러고 잘 모르는 데 들어가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공포로 느끼는 겁니다. 불편하겠죠. 원인이 뭐냐? 물론 이제 이론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예민한 기질이 이렇게 이동한다. 사회공포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뭐 생리 인지 행동주의 쪽에서는 뭐 타인의 평가를 이제 중시하는, 그러니까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나 이걸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신분석은 뭐 무의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많습니다. 치료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은 건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초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민한 기질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면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그 예민성이 좀 이렇게 순화될 수 있게 도와주면 성장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내가 그걸 신경을 못 썼고 그걸 내가 몰랐어. 그래서 잘 도움을 주지 못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도와주려고 하면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도와주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안은 노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이제 눈빛으로 총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난 죽고 말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총을 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총을 맞는 듯한 기분을 갖고 했는데, 역시 안 죽네? 이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게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네? 이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야 바뀌니까. 그래서 사회공포증 중에 이제 발표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왜 애들 키우실 때 얘가 학교 가서 무슨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집에서 너 연습해봐. 이거 하잖아요. 그 역할 연기. 처음에는 거울 보고 혼자 해. 그러다가 가족들 앉혀놓고 해. 그러다가 이제 좀 친구들 앉혀놓고 해. 이제 이런 거 점점 늘려가면서 이런 연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점 바꾸기는 인지치료에서 주로 접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가 남을 쳐다볼 때 그렇게 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근데 사고를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 현대 심리학의 현대 상담 이론이 흘러가는 방향인데요. 과거에는 왜 사람의 문제가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하나하나 문제를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먹힌다라고 이제 보여졌던 거죠. 근데 최근의 상담 이론들은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대체로 상담 이론이 다 모아지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담자를 바꾸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담자의 경험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내담자의 경험을 바꿔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좀 그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건강검진했더니 이렇게 하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돼요. 이렇게 이제 딱 경계로 나왔어. 그럼 내가 이제 좀 먹는 거 바꾸고 운동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유지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는 거지. 정서를 바꿔서 유지되는 게 오래 안 가고요. 행동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유지되는 게 그렇게 오래 잘 안 가더라는 거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바꾼 상태가 유지가 되냐면 경험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야 실제 이 사람이 바뀐다라고 현대 상담 이론들은 봐요. 그래서 내담자가 다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최근 심리학 이론들은.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대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관계 경험을 달리하는 거야. 내가 경험했던 그동안의 관계랑은 다른 경험을 해서 이런 관계 맺음도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익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즘 아이돌 어떤 춤추는 거 이렇게 막 열심히 보여줘. 그래서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음악 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조 타이밍에서 이렇게 동작하고 하는 거예요. 안 돼. 행동 몇 번 연습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최근 상담 이론들은 그게 뿌리가 뭐가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대상관계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이론도 요즘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수용전념, 그 다음에 마음챙김, 이런 얘기 TV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지 이론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인지 이론이 그쪽에 가는 건 단지 생각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론들은 다 경험을 다르게 경험하도록,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바뀐 게 오래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택적 함부증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선택적 함부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전에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죠. 공황장애는 이렇게 실제 공황장애 환자들은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황장애인데 자기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쟤도 공황장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공황장애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장애 진단 기준이 이제 공황 발작이 기준이에요. 기본적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해야 돼요.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건 13가지 공황 발작 증상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신체가 경험하는 증상이 13개의 증상이 있어요. 13개 증상 중에 4개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13개 증상 중에 이제 13개 공황 발작 증상이 뭐냐면 몸으로 경험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또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 몸이 이렇게 작동되는 게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증상이 13개예요. 그 13개 중에 4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공황 발작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지하철
여기 김포 골드라인 안 타봤죠? 타봤어요? 출퇴근길에 죽을 것 같잖아. 진짜로. 그 여름에 타면 진짜로 이야 미쳐버리겠더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뭐 기절하고 이런 사람들. 뉴스 안 보세요? 그거 한참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쵸? 뉴스 한참 나왔었지. 그래서 막 이제 타는 인원도 제한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진짜 여름에 김포 골드라인 출퇴근 시간에 타는 거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경험인데 그런데 딱 타면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잘. 그건 누구나 그래. 공황 발작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막 빨리 뛰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무슨 어지러움증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공황 발작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나타나고요. 그 공황 발작을 경험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무섭잖아요. 그러다 진짜로 미치면 어떡해? 그러다 진짜로 죽으면 어떡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내 신체 상태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내가 느껴지면 굉장한 공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구나라고 느꼈어요. 한번.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경험을 또 할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경험을 안 했는데 한 달 이내에 그 경험이 또 있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하고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운동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왜 운동하면 심장이 빨리 뛰니까. 이런.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내 삶이 바뀌어. 이랬을 때 우리가 공황장애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한 것 갖고 진단하진 않아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 살면서 공황 발작 13개 증상 중에 뭐 몇 가지는 흔히 경험을 해요. 아니 갑자기 저도 나이 들고 보니까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이 테이블 잡고 강의하고 이러기도 하거든. 아니 뭐 그 혈압 재고 이러면 아무 이상 없어.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거를 내가 이러다 미쳐가는 거 아니야? 죽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야 재밌는데? 롤러코스터도 안 타고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야 놀이공원 갈 필요 없네? 이러고 받아들이면 또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내가 죽어가는구나 미쳐가는구나로 받아들이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공황 발작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보통 30분 이내에 끝나요. 피크 치고 딱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시간 지속되고 이런 건 잘 없어요. 물론 전혀 없냐 그러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운데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 길어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 듣다가 30분 저 구석에서 땀 흘리고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참는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공황장애는 인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제일 먼저는 약을 먹어요. 제일 먼저는 약을 먹고요. 보통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거든요. 인지행동 치료 중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공황통제치료라는 명칭이 있어요. 공황통제치료가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왜 이제 제가 아까 공황발작 증상 중에 몇 가지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지러움이에요. 왜 회전하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혀서 다리를 이렇게 뭐 책상 다리 같은 거 하라 그러고 이렇게 의자를 돌려요. 왜 그래? 재밌잖아. 재밌잖아요. 인생이 어지러운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돌려. 그럼 핑 하고 돌거든요. 그럼 공황 발작처럼 느껴져서 막 기겁을 해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진단을 받고 네. 2주 약을 받았는데 아, 그걸 먹으니까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아, 너무 세게 졌다. 그래서 일상을 못 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약 먹으려고 다 죽겠다. 해서 그냥 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 않는다는 알았어. 맞아. 죽지 않아라는 거를 알면서 말씀드린 30분 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서서히. 그 지금은 거의 아예 없어요. 그 인지 치료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공황 발작 증상은 흔히 경험을 해요. 흔히 경험을 하는데 그걸 내가 해석을 할 때 내가 미쳐가는구나, 죽어가는구나로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사인들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내 뇌가. 내가 그렇게 해석해야지 마음 먹지 않는데 내 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이 빨라져요. 그래서 공황 발작 증상을 경험할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호흡이 빨라진다는 건 폐의 윗부분으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얕은 호흡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폐의 아랫부분 깊은 호흡을 하게 자꾸 만들어줘요. 그래서 왜 외국 영화 보면 예전에는 가끔 어떤 사람이 봉제대 대고 숨 쉬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이제 그 봉지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봉지가 완전히 이렇게 수축될 때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완전히 펴질 때까지 숨을 내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대 물고 숨 쉬라고, 코 막고 빨대 물고 숨 쉬라고. 굉장히 답답해요. 천천히 숨 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세게 약을 줘서 그런데 뭐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세게 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약물이 굉장히 잘 들어요, 공황장애. 그래서 뭐 약만 먹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공황장애가 심한 분들은 이렇게 응급약이 있어요. 그 응급약을 이렇게 혀 밑에다 이렇게 넣어서 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매일 먹는 약 주고요, 응급약 따로 줘요. 공황장애 심하면.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서 좀 더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보통 30분 이내에 끝이 납니다. 공황 발작 증상이 이제 13개 증상인데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핵심이고요. 심장 마비가 올 것 같고, 이제 심계항진, 심장 빨리 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땀 흘리고, 떨리고, 숨가쁘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이렇게 이상해져요. 몸 감각이. 춥게 느껴졌다가 덥게 느껴졌다가 이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현기증처럼 어지러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13개 증상이 있다. 공황장애 원인은 과호흡 이론, 질식 오경보론, 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입니다. 과호흡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호흡을 하면, 과호흡은 숨을 과하게 빨리 쉬는 거예요. 숨을 과하게 빨리 쉬려고 하면 코로 숨 쉬면 안 돼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이 집에서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과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숨 쉬면 안 되고 더 빨리 쉬려고 그래야 돼, 숨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핑 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그 공기가 폐로 들어가서, 왜 폐포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폐세포. 폐세포에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 폐세포를 만나서 산소는 들어가고 이 피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그걸 다시 내뱉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숨을 들이마시고 뱉고가 끝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면 폐 안에서는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빨리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면 이게 안 되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숨을 쉬는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경계가 울려요. 그럼 숨을 더 빨리 쉬는 거지. 근데 더 빨리 쉬면 더 빨리 쉬울수록 이게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절하는 거지, 이렇게. 기절해서 이렇게 숨 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뇌에서 스위치를 딱 끄면 기절해요. 그럼 천천히 숨 쉬어요. 그럼 저절로 해결이 되지. 과호흡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더 빨리 숨을 쉬어서 과호흡을 만들고 과호흡이 과호흡을 더 불러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질식오경보로는 왜 답답한 데 들어갔을 때 이제 과호흡 이론과 질식오경보로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답답한 데 들어갔을 때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뇌가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탁 작동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공간에 한여름에 땀 막 흘리고 나서 딱 들어가면 답답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75경보는 딱 켜져요. 내 뇌가 딱 켜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지. 산소가 부족한 건 우리 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이제 그때부터 뇌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절이 안 되게.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호흡을 연습시키죠. 정신분석에서는 아주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이 아니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 겁니다. 공황장애는 그 약물치료를 가장 먼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공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물치료를 일단 우선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황 통제치료 같은 그런 거를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그래서 이게 내 몸이 죽어가는 사인이 아니구나. 이게 사인을 이제 교정하는 거지. 내 뇌가 내 몸의 경험을 죽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자꾸 하니까 그걸 이제 연결을 다시 해서 그렇지 않구나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불안에 노출되지 않아도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황장애는 시도 때도 없이 이유 없이. 불안에 노출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아무 그게 없는데도 왜 일어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황장애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편안할 만한 장소에서도 경험돼요. 광장공포증은 장소랑 연결해서 불안을 경험해요. 근데 공황장애는 그게 없어요. 연결이 안 되게 그냥 느닷없이 경험하는. 네. 그래서 그 이제 뇌가 그렇게 오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인 거죠.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은 공황 발작 증상을 특정한 장소와 연결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장소만 안 가면 공황 발작 증상은 안 일어나요. 광장공포증은. 그러니까 그럼 광장공포증 환자는 그 장소를 피하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지하철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 타면은 이제 공황 발작 증상을 경험하니까 지하철을 안 타. 그 사람은 버스 타고 움직이거나 뭐 승용차나 이런 걸로 움직여. 전형적인 광장공포증.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넓은 운동장 같은데 이런 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광장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으면 좀 이렇게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행이 있어. 그래서 내가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장소에 꼭 누구랑 같이 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장공포증, 이 광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아고라, 그래서 시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붐비는 장소 자체가 이제 공황감을 유발하는 거죠. 공황 발작 증상을 유발합니다. 근데 공황 발작 13개 중에 4개가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공황 발작에 준하는 증상을 경험해요. 거의 공황 발작 증상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공황 발작 증상이 특정한 장소랑 연결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공황장애랑 광장공포증의 차이. 그걸 뭘 그렇게까지 굳이 나눠? 그놈이 그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원인이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소랑 연합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소와 함께 그 불쾌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보니까 이게 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출을 시킬 때도 그 불안을 느끼는 장소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죠. 공황장애는 특정한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증상을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치료적 접근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회피 행동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집 밖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한 장소가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장소, 그럼 내가 피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지니까 집 안만 안전한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아동이 청소년기에 발병해서 만성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인이 뭐냐? 원인을 뭐 정확히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공황장애랑 광장공포증은 좀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치료는 노출입니다. 불안은 노출 치료가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약물이랑 병행을 해요. 약물이랑 병행을 할 때 보통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SSRI라고 부르는 약자로 SSRI, 이게 선택적 세로토닌 억제제거든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제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SSRI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세로토닌은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요, 이제 세로토닌은 화학 물질이어서 우리 몸 안에 움직이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 있을 때는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그게 머리에서 작동되면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동물 실험, 쥐나 이제 강아지 같은 걸 데리고 실험을 할 때 어떤 주사를 놓으면 세로토닌 수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주사를 놔서 세로토닌 수치를 떨어뜨리면 동물들은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을 공격해요. 이유 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는 공격성이 나타나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우리 피 검사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네?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평소 내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 근데 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세로토닌 수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기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제 수치 변화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공격성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격성이 높은 사람,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한테 이 약을 제일 먼저 써요. 달라 보이잖아요. 공격성, 우울, 불안. 그쵸? 근데 요 세 개는 이 약을 제일 먼저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약이 굉장히 이렇게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 약효가 발현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런 건 있는데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세로토닌을 일부러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로토닌이 잘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흡수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잘 없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 우울에는 이 SSRI가 1차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불안장애나 이렇게 우울 뭐 해서 약 이렇게 받아서, 그럼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약 성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SSRI를 기본으로 합니다. 공포증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불안장애. 범불안장애는 말 그대로 범사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범불안장애는 왜 제가 지난번에 그 불안을 우리가 세 종류의 불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강박과 외상,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범불안 장애는 살짝 요 중간쯤 있는 거예요. 불안과 강박 중간쯤 있어요. 불안은 이건 몸으로 경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강박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그래서 생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건 보통 걱정을 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근데 범불안 장애는 포인트는 걱정입니다. 범사에 불안한데 범사에 불안한 게 걱정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주부들이 좀 걱정이 많잖아요. 뭐 애가 나가면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뭐 또 뭐 이제 뭐 하면 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 그런 게 대부분 범불안 장애예요. 그럼 걱정이 많다고 범불안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냐? 그 걱정이 많아서 내 일상생활이 어떤 그 이제 뭐 제약이 된다든지, 일상생활이 제약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에 제약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범불안 장애 진단을 합니다. 실제로 범불안 장애 환자는 많을 텐데 병원에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범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그냥 걱정으로 그치지 않아서 흔한 증상이 어깨가 뭉쳐요. 근육이 긴장이 많이 돼서. 근육 긴장이 많이 돼서 우리 몸 중에 긴장이 제일 쉽게 되는 데가 어깨예요. 그래서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 이렇게 보면 어깨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어깨 좀 이렇게 눌러보라 해서 딱 눌렀는데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범불안 장애인가? 이제 이렇게 의심해 보여요.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한 건 뭐 왜 이제 거북목 증후군도 어깨가 뭉쳐요. 그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어깨가 뭉치는 게 아니라 자세 때문에 어깨가 뭉치고 이러고 다니면서 어깨가 뭉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 근육 긴장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어깨 근육 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죠.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잘 스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웃긴 말이죠.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데 스톱이 안 돼. 그거 왜 그래요? 뭐 누가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거 왜 그래요? 유전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생각하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왜 이제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늘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급하면 뛸 수 있죠. 근데 또 내가 원하면 걸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할 때 뛸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생각의 근육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면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그렇게 훈련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원하면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원하면 생각을 멈춰. 이 훈련을 받아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는 생각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뭐 그런 걸 어떻게 배워볼 수는 있는데 또 내가 원하면 어떻게 생각을 멈춰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해요. 멈출 생각을 못하고 말이 좀 웃긴데 생각을 멈출 생각을 못한다. 이게 참 말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생각을 멈출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해요. 저절로 끝이 날 때까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제 뭐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면 애들이 이게 이제 사람이 똘똘할수록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걸 많이 합니다. 똘똘할수록. 덜 똘똘한 애들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걸 안 해요. 지능 낮은 애들은, 왜 지적장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경우 많은데 뭘 이렇게 골똘히 깊게 그냥 이렇게 내가 옆에서 뭘 말하는데 깊게 그냥 뭐 어떤 걸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게 잘 없어요. 지능 낮은 애들은. 근데 지능 높은 애들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시켜도 왜 얘기는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혼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능이 높을수록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혼자 어디로 가서 이렇게 무슨 생각을 깊게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지능이 높을수록. 근데 그런 애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자꾸 멈추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땅을 내가 만약에 삽을 갖고 땅을 파는데 깊게 파면 넓게 파요? 그냥 이렇게 파려고 들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 터널 시야를 만들어요. 터널 시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형적인 터널 시야는 이거예요. 종이 갖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터널 시야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해봐. 그러면 이거 평소에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겠죠? 근데 어떤 애가 생각을 깊게 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터널 시야를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게 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해결책을 못 찾아. 사람은 그렇게 해결책을 찾게 돼 있지가 않거든. 주의를 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문제를 봐야 이게 보이네 이제 이런 거지. 왜 우리 장기나 이런 거 둘 때 보면 골똘히 고개 이렇게 막 빠져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요렇게 움직이면 이게 누가 제일 잘 보이지? 훈수 두는 애들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사고를 골똘히 하잖아요. 그럼 터널 시야를 만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똘똘할수록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면 애들이 똘똘할수록 이렇게 터널 시야를 만들어요. 그걸
초기에 도움을 안 주시면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사고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안 똘똘한 자녀를 키우신다 그러면 별로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데 얘 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걔는 똘똘하다는 얘기고요. 그럴 때는 터널 시야로 빠지지 않도록 자꾸 생각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인생을 꽈요. 저는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이게 머리 좋아. 보통 저는 이제 사람을 오래 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대답하는 거 들으면 얘 똘똘한데 이게 있거든요. 그 뭐 여러분도 이렇게 똘똘한 애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럴수록 이제 얘가 어디에 딱 빠지면 터널이 확 갇혀버려요. 쉽게. 네. 그 얘기를 왜 했지? 네, 어쨌든 범불안 장애. 그래서 범불안 장애도 생각을 이렇게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게 부적절해, 이거는 좀 과해, 알아. 아는데 멈추는 게 안 돼요. 여성들에게서 좀 더 많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고, 뭐 이런 거. 원인이 뭐냐?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위협 자극에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신분석에서는 이드와 수포이고 사이의 불안에서 갈등이 와서 그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드와 수포이고 사이의 갈등이 뭐냐? 도덕적 불안을 얘기합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불안은 세 종류의 불안이 있는데요. 신경증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현실적 불안. 프로이트 이론에서 불안의 세 종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근데 이드와 수포이고 사이의 갈등은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는 과도한 도덕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거. 도덕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도덕성이 과도해도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모든 건 적당히지 뭐. 몸에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똑같이.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는 이제 도덕적 불안이 있을 때 방어 기제 사용이 실패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신분석에서 보는 방법이고요. 약물치료, 불안 장애는 약물치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접근한다. 심리치료는 이제 이거는 범불안 장애에도 씁니다만 강박 장애에도 써요. 뭐냐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요즘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자꾸 쓰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수첩을 사라 그러거든요. 핸드폰에 자꾸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수첩을 사서 쓰세요. 그러는데 수첩에다가 내가 어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쓴다고. 그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수첩에다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그 걱정하던 걸 잊어버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면 요걸 내가 이렇게 멈추는 게 좀 쉬워져요. 걱정을 멈추는 게. 일단 써. 그러면 이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잠자기 직전에는 별로 안 좋아요. 걱정을 신나게 하다가 자면은 누워가지고 또 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에 잠자는 시간 말고, 잠자기 직전 말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30분 정도로 시간을 내는 거지. 그래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1번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럼 이제 내가 20개를 썼는데 10개밖에 못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11번부터는 내일 하면 되니까. 그럼 내일 걱정은 또 써.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내일 그 시간이 되면 또 펴서 이제 어제 못했던 걱정 11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쓴 걱정들을 하는 거야. 웃기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게 왜 내가 생각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조절하면 조절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조절 잘 안 돼요. 이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조절이 쉬워요. 내 속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조절하기가 쉽지.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걸 추상적으로 놓고 이렇게 조절한다. 그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게 돼요. 원래 훈련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자, 걱정하자 그래서 걱정하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이게 돼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조절하는 게 쉽지. 그 추상적으로 고민해, 멈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하는 걸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걱정을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걱정을 멈추고 이걸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강박 환자한테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광고에서 뭐 걱정 인형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걱정 인형이 아니라 걱정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걱정 시간. 그래서 이렇게 써서 그 시간에 이제 열심히 걱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입니다. 강박은 말 그대로 어디에 묶인 걸 강박 이렇게 불러요. 묶였다는 말인 거잖아요, 강박. 묶였는데 뭐가 묶이냐면 생각이 묶이고 행동이 묶여요. 그래서 이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생각이 어떤 무한 루프를 이렇게 도는 것 같은 거지. 어떤 생각이 이렇게 계속 맴돌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근데 이제 강박이 있는 환자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기도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범불안장애에서도 그랬잖아요. 걱정이 너무 과하다는 걸 안다고. 그런 것처럼. 자기도 이게 과하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멈춰져요. 계속 맴돌아요. 제가 상담했던 대표적인 내담자가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강박을 갖고 있던데, 교과서적인 강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숫자 4를 봐요.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우리 집에 막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파산할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도 알아. 근거가 별로 없어. 근데 그 느낌이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럼 숫자 7을 찾아요. 운전하다가. 그럼 숫자 7을 딱 보면 막, 안심이 돼.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사고는 특징이 뭐냐면 침투적입니다. 느닷없이 이게 탁 치고 들어와요. 생각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생각이 툭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는 오염 강박이 있어가지고 뭘 안 만져요. 전형적이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보통 나오는 게 숫자 강박, 오염 강박, 이게 전형적이에요. 뭘 이렇게 만지면, 왜 요거 만지면 여기 묻어있던 세균이 내 손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세균이 있겠지? 무균이겠어요, 이게? 그럴 리는 없잖아. 여기 세균이 있어. 그럼 내가 만지면 이 세균이 내 손에 묻겠지?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이렇게 입에 이걸 갖다 댔어. 그럼 그 세균이 내 몸에 들어가겠지? 근데 그 세균이 하필 또 나쁜 세균이어서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럼 막 증식을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해? 해? 딱 만지는 순간 띠디딕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씻어야지, 이걸. 그래야 해소될 거 아니에요. 비누로. 또 얼마나 꼼꼼하게 씻는데, 막. 한참 씻고 와요. 딱 씻고 오면은, 이제 들어올 때 문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발로 이렇게 차! 나보고 열으라고. 인간이 진짜. 그 열어줘. 그럼 와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이렇게 의자도 이러고 앉아.
아, 얼마나 짜증나는데. 그 안 만지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를 만지면 그 생각이 막 도니까요. 그럼 손을 씻는 거? 딱 만졌을 때 드는 생각은 강박 사고, 손 씻는 거 강박 행동. 그래서 그 무한 루프를 계속 돌아요. 강박 사고, 강박 행동. 이렇게. 4자 보면 막 불안이 올라오는 거 강박 사고, 7자를 찾는 거 강박 행동. 무한 루프를 돌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별짓 다 해요. 강박. 어렵습니다. 자기가 과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박이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안은 보통 외부에 있는 걸 불안해하는 건데, 강박은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 불안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박 행동을 만들어내요. 강박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안심하려고 하는. 강박 행동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이제 상담 끝나고 나가잖아요? 강박인데, 이 사람은 딱 문 앞에 서서 문을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돌리고 열어요. 왜 그런 짓을 해? 그래야 이제 문 밖에 나가서 나쁜 일이 안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을, 왼쪽으로 1번, 오른쪽으로 2번 돌려도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이 있는 거냐? 강박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신적.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 다음부터는 그 순서를 딱 지키는, 미신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한 번이면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나,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안 돼. 이 순서를 엄격하게 지켜야 딱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순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앞에 하고 저거 뒤에 하고, 그건 뭐가 달라? 뭘 태우고 이러는 거 있더만, TV에서 잠깐 보니까. 절 먼저 하고 태우거나, 태우고 나서 절하나, 결과적으로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제사 지낸 게 아닌 거잖아요. 요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식의 특징이거든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그런 예식의 특성 같은 거를 가져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해야 돼. 예전에 제 강박 내담자 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내담자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빠가 이제 청소년 여자였는데, 아빠가 이제 얘를 데리고 오는 거야, 주말마다. 그럼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와요. 좀 먼 데 살았어. 왜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이게 차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구간에 가면 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얘가 이걸 쉬어야 돼. 그걸 쉬어야 돼, 숫자를. 하나 놓쳤어. 난리가 나가지고 차를 돌렸어. 그래서 갖다 다시 막 쓰일 수 있게, 얘가 카운트를 잘 할 수 있게 천천히 달려. 그래서 한 30분 이상 늦게 온 적이 있어요. 왜 늦었어요? 차를 돌려서 카운트를 해야 돼. 강박 있는 사람들이 계단 올라갈 때 그냥 잘 안 올라가요. 쉬어야 돼. 숫자 카운트를 해야 돼. 놓쳤어. 내일 쉬면 되잖아. 안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쉬면서 올라와. 강박 있는 사람 주변에 잘 없으신가 보다. 미쳐버려. 네. 아니, 그냥 대충 숫자 한두 개 틀리면 무슨 난리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99였으나 100이었으나 그냥 100이라고 쳐. 그러고 쉬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 그렇다고 뭐 내가 숫자 하나 잘못 썼다고 그 계단이 무너질 것도 아니고 내 다리가 부러질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 그 사람들. 꼭 자기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다 쇠이지 뭐. 그렇잖아요.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는 다시 내려가서 쉬고 올라오는 게 낫지. 그렇게 느껴져. 희한하게. 강박. 강박은 약을 먹잖아요. 강박도 약을 주겠죠? SSRI.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SSRI를 주거든요. 조금 좋아져요. 불안은 약을 먹으면 나한테 맞는 약을 잘 찾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불안은. 근데 강박은 효과 잘 못 봅니다. 약으로. 근데 이제 이 강박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만성화된 상태에서 와요. 만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강박장애 진단을 내리려면 그 강박 사고, 강박 행동에 하루 1시간 이상씩 묶여야 돼요. 하루 1시간 이상을 그것 때문에 내가 묶여 있어야 강박장애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이 막 들어와서 좀 기분이 불편하고 근데 뭐 그냥 어떤 방식으로 좀 했더니 해소되고 이걸 내가 잠깐씩 경험해. 그럼 강박장애 진단 안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시간 이상을 묶이면 24시간 중에 우리가 자는 시간 뭐 8시간 치면은 1시간이 묶인다 그러면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박장애는 약으로 잘 효과를 못 봅니다.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게 만드는, 불안을 조금 다운되게 만드는 건 있는데 걱정을 멈추는 약은 없어요. 생각을 조절하는 약은 없어요. 약은. 그러니까 강박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강박은.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데 보통 늦게 옵니다. 늦게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보통 강박으로 온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드물어요. 강박이 있어서 어디서 상담을 좀 받았어. 그러다가 좀 괜찮아졌어. 그럼 그만둬. 자기가. 그러고 나서 좀 살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또 어디서 상담을 받았어.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 이제 그만둬.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면 다 알아. 알면 하지. 안 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저 해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안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해. 그걸 몰라서 우리가 건강을 잃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세요. 아니 뭐 굉장히 유명한 의사한테 가면 비법을 알려주나? 그거 말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똑같아. 근데 안 하는 거죠. 강박이 그게 제일 심해요. 그래서 제가 강박으로 상담했던 내담자들이 강박이 완전히 해결돼서 상담을 종료했다. 없어요. 조금 좋아지면 스스로 안 와. 안타깝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음번에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강박이 생기니까 또 어딘가에 갈 거 아니에요? 나한테 다시 오진 않으니까 보통.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그 얘기 하지. 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으면 왜 나한테 와? 하지. 어렵습니다. 근데 강박의 루트에, 강박의 고리에 빠져버리는 건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박 사고 자체는 불안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4를 보면 막 가족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불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강박 행동을 해요. 그럼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지 뭐.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안도감을 경험하는데 다시 숫자 4를 안 볼 수 없잖아요. 눈 감고 운전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봐도 숫자 4를 볼 수밖에 없지. 뭐 전화번호 써는데도 4자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엘리베이터 누를 때도 요즘은 뭐 F 안 쓰고 4자 써는 도 많으니까. 그죠? 그럼 바로 근데 5층까지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7자가 없잖아. 그게 제 뭐까지 해봤냐면 네가 7이라고 써 손에다가. 그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 안 돼. 그건 의미가 없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아니 내가 써서 7을 보나 7이 써있는 걸 찾나 넌 쓰겠다. 그러니까 강박이 아닌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네. 청소년기에 보통 많이 시작을 하는 특성들이 있다. 강박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침투적이다라는 겁니다. 침투적이라는 건 느닷없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 생각이 이렇게 느닷없이 치고 들어와서 내가 그걸 생각해야지 이러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게 강박 사고의 주된 특징이고요. 강박 행동은 이렇게 손을 씻는 것처럼 그걸 외현적 행동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내현적 행동은 주기도문 외워 이런 것도 강박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강박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건 침투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강박 사고라고 안 하고 내현적 행동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의외로 내현적 행동이 많아요. 강박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우리가 관찰을 못 하지. 머릿속으로 주기도문 외우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이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이질적이라는 건 나하고 이게 이렇게 불일치감을 경험하는데 그걸 자이질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걸 알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지. 사고행위 융합. 어떤 생각을 하면 그 행동을 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이렇게 길 옆에 예쁘게 옷을 입은 여성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졌나?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빨리 뛰어가. 그런 사고를 한 걸,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자기를 취급을 해요. 그래서 과도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사고행위 융합, 과도한 죄책감 이런. 그래서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완벽주의적 특성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네. 여기까지 하죠. 강박장애의 원인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